2025년 5월 11일 오늘 일요일 대한공화국 디지털 실록을 기술하였습니다. 오늘 5월 11일은 통합혁명 131주년 기념일입니다. 황토연 성전일인데요. 오늘 강좌 제목은 조선 서학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학이 더 먼저 나온 이름이 아니고 서학이란 말이 먼저 있었고, 그래서 그 서학은 나중에 이제 천주학, 천주교, 지금은 가톨릭이라고 그러죠. 그 서학을 잘 공부한 수은 최조가 동학이다 이름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서학이 먼저 있었고 동학이 뒤에 생긴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실제로 그 최재우 선생은 1863년도에 그 처형됐는데, 그 죄가 뭐냐면 그 좌도 난정, 좌도, 그러니까 사문난적으로 이렇게 이제 처형이 됐는데, 좌도 난정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서학쟁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동학을 장도한 교조인데 그 죄명이 서학쟁이에서 없앤다. 그러니까는 혹시 무민한다. 좌도를 가지고 세상을 어지럽게 한다. 그렇게 이제 해서 처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 조선 서학사를 오늘 하는 것도 이유가 있는데, 며칠 전에 로마 교황 레오 14세가 선출됐어요. 근데 그 레오 14세는 두 가지 점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미국인 최초로 선출된 교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로마 교회가 그 교황을 선출할 때 제외사항인데 뭐냐면 미국 출신을 안 뽑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이 세계 패권 국가고 또 미국이 그 세계 대통령이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교황권까지 미국에 주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미국 출신 교황이 없었대요. 이번에 처음 레오 14세가 선출됐는데, 레오 14세는 미국인이지만 가장 트럼프의 정책을 반대하는 그런 미국인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도 하나의 이유지만은 미국은 사실은 개신교의 나라라고 해야 돼요. 남미 쪽에는 가톨릭이 대세를 이루는데, 미국은 가톨릭보다는 개신교가 더 많이 성행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 미국 출신 교황이 이제 처음인 것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그 유흥식 추기경이 지금 그 로마 바티칸의 장관인데, 우리 유흥식 그 추기경은 성직자부 장관이고, 이번에 그 교황이 된 레오 14세는 주교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주교는 이제 그 가톨릭 지도자하고 우리 유흥식 그 추기경이 맡고 있는 성직자부는 이제 신부나 수녀, 그 다음에 이제 신학생, 이렇게 이제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장관이었었어요. 가깝기도 하고. 그래서 뭐 우리 유흥식 추기경이 레오 14세가 선출된 것을 굉장히 자기 일만큼이나 기뻐했는데, 레오 14세는 또 우리 한국을 4번이나 다녀갔을 정도로 굉장히 한국과 이제 가까운 사람이죠. 그래서 그 두 사람이 호흡이 잘 맞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교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뭐 장관도 대부분 교체할 것이지만은 유흥식 추기경 예측으로는 다시 재심을 받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레오 14세가 장관을 다시 재심하지 않겠나,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오늘 그 조선 서학사를 라는 제목으로 강좌를 하게 되는 데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처음에 서학이라고 이름하다가 나중에 천주학이라고 이렇게 같이 쓰다가 지금은 가톨릭이라고 쓰죠. 아마 대원군 때부터는, 흥선대원군 때부터는 서학이라는 이름은 이제 좀 사라지고 천주학이라는 이름으로죠. 왜냐하면 이제 동학이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이제 새로운 이제 판도가 있으니까 비록 핍박을 받았지만은 천주교는 이제
이 박해, 그러니까는 많은 병이 박해라든가 그런 박해를 하는 때 많이 이야기를 했고, 서학정이라고 그러죠. 동학도 마찬가지로 박해를 받았죠. 그러면 조선 서학사 때는 도대체 조선은 언제부터 가톨릭과 로마 교회와 인연이 맺었는가? 이것을 이제 더듬어 가면 그 병자호란 때 우리 소현세자하고 복림대군이 청나라로 이렇게 이 볼모로 잡혀갔잖아요. 그런데 그 소현세자가 청나라에 이제 그때는 원래 병자호란 때는 청태종 홍타이지가 황제였는데, 그가 죽고 그 홍타이지 아들이 순치제예요. 그 순치제가 나이가 어려요. 어리기 때문에 그 홍타이지 배다른 동생 도르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섭정이죠. 섭정공. 순치제는 이제 어리니까 그냥 황제일 뿐이고 섭정을 해요. 근데 이 도르곤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 공자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주나라 주공이거든요. 주공이 누구냐면 무왕의 동생인데, 무왕이 죽고 나서 성왕이 즉위가 됐는데, 그러면 주공이 숙부잖아요. 숙부인데 그 성왕을 이렇게 안고 설정을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욕심을 내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 수양대군이 자기 조카 단종을 죽이고 왕조를 했는 그런 그 역사가 있는데, 주나라 주공은 그렇게 이제 성왕을 안고서 설정을 했고, 그런데 마치 청나라의 도르곤이 마치 그 순치제를 안고 한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 숙부로서, 그것도 배다른 숙부예요. 친숙부가 아니고. 수양대군은 친숙부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냈는데, 도르곤은 이제 배다른 숙부인데, 그러니까 홍타이지 그 청태종하고 이제 이복이죠. 그런데도 이제 그 조카를 옹립하고 이제 설정을 했는데, 실은 그 순치제의 어머니 효장태호가 사실은 그 미혼 때는 이 도르곤의 애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애인이 형수가 된 것이죠. 그리고 현재는 이제 태호가 된 것인데,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도르곤은 그 수양대군처럼 자기의 욕심을 낼 수도 없었죠. 그러냐면은 비록 지금은 형수고 그 순치제의 모우이긴 하지만은 한때는 젊었을 때 그러니까 미혼 때는 자기 애인이었기 때문에 둘이 이제 호흡을 잘 맞췄어요. 맞춰서 계속 그 섭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도르곤이 밖에서는 섭정하고 그 황실 내에서는 효장태호가 섭정하는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아담살이라는 선교사를 이제 말을 해야 되는데, 아담살은 원래 독일 출신 신부인데, 선교사인데, 이 예수의 소속 선교사이기 때문에 원래 명나라 때, 그러니까 청나라 전에 명나라 아닙니까? 명나라 때 그 서양에다가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 천문학자를 보내라. 그러니까 이게 아담살이 선교사 신부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이 천문학자거든요. 그래서 아담살이 이제 명나라로 들어왔어요. 그때 들어올 때가 이제 명나라 말기예요. 천계제라고. 명나라 마지막 황제는 순정제고 그 앞에가 천계제인데, 천계제는 이름이 주유교고, 그 다음에 순정제는 주유겸이거든요. 배다른 형제인데, 원래 명나라 황실이 주씨 아닙니까? 그래, 천계제 때 들어와서, 우리 한국으로 말하자면, 간상대, 기상대,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순정대 때는, 그 마지막 황제 순정대 때는 순정역법이라고.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 한중일은 음력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그 음력에다 태양태음력이라 해가지고, 동양태양력이라고 해야 되는데, 24절기를 이렇게 잘 정교하게 한 그 역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아담살이 그 역법을 들여온 거죠, 서양서.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동양은 1년에 360일인데 서양은 365일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다. 그래서 아주 그 정확한 1년의 그 역법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순정역법이라고, 순정제역법이라고 이제 그것도 만들고 그랬어요. 근데 순정제가 이제 명나라가 망하고 이자성의 난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순정제가 자살하잖아요. 그 주의겸이 자살해서 명나라가 끝나는데, 그때 이제 명나라가 망하고 그때 이제 청나라가 들어와요. 베이징으로 들어올 때, 그때는 이미 이제 뭐냐면은 우리 조선에 왔던 병자호란 때 왔던 홍타이저 죽었고, 그 아들 순치제가 이제 그 승계를 했고, 도르곤이 섭정했다고 하잖아요. 그때 도르곤이 이제 그 베이징으로 들어와서 입성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열린 건데, 그러니까 이제 도르곤이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우리 조선의 볼모 중에서 소현세자와 그 다음에 아담살은 이제 명나라의 그 비상대의 그 관리인데, 이 사람이 이제 청나라 쪽으로 이제 말하자면은 청나라에서도 도르곤이 이제 사람을 주라는 일이 있으니까 또 인물을 굉장히 소중히 여겨요. 그래서 도르곤이 이렇게 청나라 쪽 이제 관리를 시켜주는 거죠. 청나라에 이제 그 기상대 그 이제 뭐냐면 이름이 흠천감이라고 해요. 흠천감. 그 흠천감의 감정의 대표죠. 대표를 만들어줘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세 사람이, 그러니까 도르곤, 소현세자, 그리고 이제 그 아담샬, 이렇게 이제 계속 그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이 역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시헌역이라는 역법을 만들어요. 그게 이제 완전 지금 24세기가 정확하게 맞는 그런 역법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서양 과학을 이제 잘하고, 그거는 이제 놀랍게도 우리 조선의 소현세자가 그거를 제대로 배웠어요. 물론 이제 가톨릭도 배운 거죠. 그 서학도.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제 그 인조라든가 우리는 이제 그 인조라든가 무슨 나중에 뭐 노론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 폭 빠져가지고 뭐 수홍시설이나 이런 거, 뭐 서인 노론, 그 서학을 우습게 알다 보니까 당연히 소현세자도 우습게 알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때 만약에 소현세자가 독살되지 않고, 인조가 사실은 시기심 때문에 자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독살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뭐 봉임대군이 승계했는데, 둘째가 승계했는데 그게 효정이죠. 근데 만약에 소현세자로 승계가 됐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근대화가 됐을 겁니다. 그러면은 뭐 그로부터도 수백 년 뒤에 저기 뭐 메이지 유신 그딴 거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개화가 됐을 텐데, 그게 불행인 거죠. 그렇게 중요한 소현세자가, 그러니까 소현세자가 만만한 그 뭡니까 그 석국의 인질이 아니었거든요. 그 아담사라든가 그런 도르곤은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그 순치제의 전아버지 숙부이기도 하지만은 정말로 주공처럼 훌륭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다 교분을 가지면서 했을 때, 실제로 그러니까 그 도르곤이 소현세자를 이렇게 우리 조선으로 돌려보내면서 바로 갈아치우려고 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인조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그럼 다음에 세자니까. 그럼 이제 소현세자가 승계하면은 이제 청나라와 조선은 우호적인 관계로 이렇게 잘 하려고 생각했죠. 그걸 또 알고 인조는 반대로 시기해서 청나라가 자기를 죽이고 소현세자를 옹립하지 않을까, 뭐 이런 두려움 때문에 독살했다는 말도 있어요. 어떻거나 이렇게 가지고 그 싹이 없어져 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에 들어온 사학, 이 천주학이 이제 은밀히 퍼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가장 많이 퍼졌던 게 언제냐면 이제 정조 때니까는 거의 이제 한 100몇 년이 지났었죠. 1784년쯤 돼가지고, 그때 이제 정조 때인데, 그 이제 조선의 서학들이 많이 퍼졌어요. 이제 서학하면은 우리가 이제 서학만 생각하지 말고, 이 천주교만 생각하지 말고, 북학이라고 그러죠. 북학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실학이라는 말 들어봤죠. 실학. 이게 전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실학하는 사람이 서학하고 서학하는 사람이 북학하고, 그리고 얘네들이 뭐냐면 대부분 서인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서인이 아니다 말을 보면 여서로 말하면 야당이죠. 그때 서인이 여당이니까. 또 서인에서 노소론이 갈려가지고 다시 노론이 여당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론이 아닌 남인이라든가 이런 나머지 당색들, 그러니까 노론을 뺀 나머지 당색들을 전부 다 북학, 서학, 실학 이런 것을 다 같이 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조 때는 거의 우리가 르네상스라고 하잖아요. 아주 문명이 최고조로. 아마 조선 500년 중에 가장 잘 살 때가 아니었는가. 그랬는데, 그래서 그 서학이 퍼졌는데, 그 대부분 남인들 학자들, 실학자들 또는 북학파들이 이승훈을 이제 그 대중으로 이렇게 파견을 보냅니다. 왜 보내냐면은 네가 가서 세례를 받고 와라. 그러니까는 우리 한국의 그 천주교 가톨릭은 특징이 있어요. 세계 모든 가톨릭은 선교사가 가서 퍼뜨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을 보냈어요, 거꾸로. 그래가지고 이승훈이 이제 베이징 가서 이 세례를 받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왔으니까 이제 우리 내부 선교사 필요 없이 자전이라고 해요. 스스로 전도했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조선에 이제 천주교가 퍼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선의 그 가톨릭의 출발을 언제로 보냐면은 이승훈이 베이징 가서 세례 받고 돌아왔던 1784년을 출발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정약용이라도 형제들도 다 가톨릭이잖아요. 서학쟁이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뭐 비배당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실학자들이라든가 북학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냥 소탕된 이유가 뭐냐면 전부 이제 그 서학쟁이, 서양 기술을 믿는다 해가지고 다 이제 뭐 심지어 정약용이도 그 강진에 입회된 것이 문제는 그 서학쟁이니까 자기 형제간에다 그래서 이제 입회된 것이에요. 그게 이제 가톨릭. 그러니까 가톨릭은 우리 이제 조선과 어떻게 보면은 악연이죠. 그래가지고 정조가 1800년대에 죽지 않습니까? 죽어서 이제 어린 순조가 그 왕위를 이어받는데 1801년, 그러니까 순조가 어리니까 누가 이제 섭정을 하냐면은 영조, 정조 할아버지 영조 아닙니까? 영조의 계비가 있어요, 계비. 정순왕후 경주 김씨인데요. 얼마나 나이 차가 많으면 한 50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영조가 굉장히 임금 노릇을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뭐 사도세자도 죽이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 세자도 죽이면서. 그 승계는 이제 손자 정조한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영조가 재혼을 했는데, 그때 그 20살도 안 먹은 그 왕후가 들어왔는데, 계비가 들어왔는데, 그가 누구냐면 경주 김씨고, 정순왕후 김씨예요. 근데 영조와 사이라 50살도 차이가 더 많으니까 손녀 같은 왕비였죠. 그러니까 이제 정조보다 더 나이가 어리죠. 정조 할머니지만 더 나이가 어리죠. 정조 할머니지만. 근데 이제 정조가 죽으니까 이제 순조가 이제 승계를 하는데 순조가 어리니까 당연히 이제 실현청정을 해야 됐잖아요. 그러면 그 왕실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결국은 이제 4명 중에 높은 사람은 순조로 말하면 증조할머니죠. 영조의 계비니까. 증조할머니, 정순왕후 경주 김씨가 이제, 섭정을 하는 거죠. 수련청정을 하는데, 그리고서 1801년에 신유 사옥이라고, 신유 박해라고, 가톨릭을 대대적으로, 숙청을 합니다. 이 신유 박해 때. 그때 이제 전부 다 아까 말한 실학파든 남인이든 하여튼 북학파든 서학쟁이든 싹 소탕이 된 거죠. 어마어마한 이제 박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순조 때부터 이게 뭐가 이제 싹 시작하냐면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세조 정치라는 게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정순왕후는 이제 경주 김씨인데 그 다음에 이제 며느리부터는 이제 경주 안동 김씨들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이제 그 안동 김씨 세도 알죠. 그 다음에 풍양 조씨라든가 이런 이제 예척들이 60년 동안 세도를 합니다. 그 흥선대원군 나올 때까지. 그래서 우리 이제 조선이 이제 썩어 문드러졌는데 그러면서 강색으로는 노론이 도대체가 그 인조 때부터 시작한 서인 노론 그 일당으로 독재가 이루어지고 집권층이 되고 나머지 당식들은 싹 소탕되고 그리고 이제 외척들이 바로 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비변사를 뿌려서 벼슬도 나눠먹고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톨릭은 계속 이제 이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세도진천은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이제, 그 서학 있으면서 이제 동학도 새로 생겼잖아요. 동학은 이제 그 1860년에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1840년에 그 체제에 의해서 이제 생겨가지고, 그 60년쯤 이제 좀 퍼져가지고, 1862년쯤 말에 최재호가 이제 체포됩니다. 서학이나 동학이나 마찬가지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1863년에 최재호가 그 처형되죠. 그때 이제 뭐냐면은 흥선대원군이 집권할 때였어요. 처음으로 집권할 때인데, 그러니까 흥선대원군 때 처형되긴 했는데, 사실은 사형선을 언제 받았냐면은 흥선대원군 전에 받았는데, 이렇게 바뀌니까, 그 철종 죽고 이제 왕조가 바뀌니까 그 집행을 미루고 있다가, 집행은 이제 그 흥선대원군 때 했는데, 흥선대원군은 뭐 서울에 있는 것이고, 그때 이제 최재호는 그 지금 대구 쪽에 그쪽으로 어디에 이제 그 감형에 갇혀 있다가 처형됐죠. 그렇게 하고 이제, 그래서 동학은 동학대로. 그런데 이제 그 흥선대원군 그 부인, 그래도 민씨인데요. 그 부대 부인 민씨인데, 민씨도 가톨릭 신자예요. 천주학적이에요. 그 흥선대원군도 본인이 천주교를 믿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원래 이제 자기가 그 득세하기 전에, 집권하기 전에는 다 이렇게 뭡니까, 천덕 이렇게 먼 종친들, 그러니까 뱃술도 못하고 다 그냥 뭡니까, 여기저기 어동구다이던 그런 이제 양반들, 전반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그 되게 이제 이 제주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천주학을 이렇게 서학을 핍박하지만은, 그 그네들은 노론이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옛날에 남인 출신들, 잔반들, 뭡니까, 지대한 항반들 이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 천주학이 가깝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 대원군이 딱 집권하고 보니까 이 청나라나 러시아나 이제 일본이 굉장히 열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애국도 이렇게 와서 저기 하는데, 근데 이제 대원군이 생각할 때는 가장 자기가 그 의존하고 싶은 열강이 어디냐면 프랑스였어요. 그러냐면 다른 청나라, 러시아, 일본 이런 데 가까워가지고 막 조선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프랑스는 좀 멀잖아요. 프랑스도 물론 제국주의이긴 하지만, 근데 미국, 영국이나 이런 데보다는 덜해요. 왜냐면 미국, 영국, 일본, 그 러시아, 청나라로 막 그 옆에서 이렇게 그 혀를 내는 거는데, 프랑스는 좀 한 발이 좀 떨어져 있는 거죠. 멀죠. 그리고 이제 대원군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서도 프랑스가 굉장히 힘이 세죠. 왜냐면 프랑스는 사실은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식민지를 많이 개척했잖아요. 그 북미, 지금 카나다라든가 이런 쪽에도 식민지 개척했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프랑스는 같은 열강 중에서도 좀 사귀면 도움이 되겠다 해가지고, 그 프랑스 쪽에 선교사들하고 이제 좀 이렇게 서로 뭐랄까, 몰래 이렇게 거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프랑스 쪽의 선교사한테, 그 프랑스 지금 그 나폴레옹 3세, 나폴레옹 조카가 그때 이제 황제 때인데, 편지를 보냈어요. 뭐냐면은, 서로 수교하자는, 교부를 갖자는. 왜냐하면 나는 대원군으로서는 어디하고도 수교하지 않았는데 또 프랑스를 이제 그렇게 가까이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그 밀지를 가지고 그 프랑스 선교사가 이 압록강을 지나다가 검문에 걸려요. 요새로 말하면 검문에. 그러니까 그 파출소, 지역 파출소에 이제 끌려가죠. 끌려가서 이제 그게 이제 수색을 당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대원군의 밀지가 나와버린 거죠. 놀래본 게 조선사회가.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그 서학하고 사인답을 요새 말하면 빨갱이하고 간첩질하고 마찬가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대비가 사실은 그 대원군에 밀어서 대원군이 집권하게 됐는데, 그 조대비가 딱 등을 돌려준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대원이 아파 당신이 하시오. 나는 이제 그만 손 떼겠으다. 왜냐하면 아직 대원군 입장에서는 조대비가 계속 후견을 해줘야
이 양반 사이를 전부 잡고 어떻게 좀 집권을 해 나갈 마다 집권 초기니까. 그런데 조대가 돌아서 그러니까 이 대원군이 앞발뒷발 다 들은 거죠. 그래가지고 대원군이 한 것이 뭐냐면 이제 가톨릭 박해, 천주를 박해한 겁니다. 그래서 1866년 병인년에 엄청나게 죽여요. 한 8,000명을 죽여요. 가톨릭 천주교회를. 8,000명이라고 죽여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우리가 아주 그냥 지금까지 있었던 신유사업 때 그 박해는 저리 가는 정도로 엄청나게 죽이죠. 오죽 많이 죽여놓으니까 프랑스에서 그 병인양요를 일으키죠. 강화도 쳐들어왔잖아요. 그때 이제 무슨 뭐 강화도 뭡니까 털어갔잖아요. 왕실 어디라든가 나중에 우리한테 돌려줬지만 그게 이제 병인양요가 아니냐면 엄청나게 8,000명을 죽일 때 이제 프랑스 선교사도 다 죽였죠. 그러면서 대원군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국 정책 그리고 이제 서양은 완전히 이제 그 뭐랄까 서양의 그 원수의 나라 오랑키의 나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그때와는 완전히 멀어져 버린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뭡니까 조선과 가톨릭 조선 왕실과 가톨릭은 이제 앙숙이 돼버린 거예요. 앙숙이. 그래서 이제 대원군이 물러나고 고종과 고종의 이제 민비가 이제 그 나중에 친정할 때 친정이라는 것은 이제 그 설정이 끝나면 친정한다고 그러죠. 친정할 때는 이제 그 미국 쪽하고 좀 친해졌어요. 고종도 아까 아버지 대원군처럼 청나라, 러시아, 일본은 너무 가까워가지고 자꾸 우리나라를 이렇게 타협을 내는데 미국은 좀 머니까 아까 자기 아버지는 대원군은 또 프랑스를 좀 이렇게 해보려고 했던 것처럼 미국하고 가까워지려고 이랬었고 또 미국에서 또 이제 그 개신교 그 선교사들을 보냈어요. 근데 미국에서 보낸 개신교 선교사들 어디로 왔냐면 왕실로 왔어요. 그러니까 조선왕조하고 앙숙이 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가톨릭은 우리나라에서 순교의 그 기록이 많지만은 개신교는 순교의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어떤 사람들은 6.25 때 순교를 순교하는데 6.25 때 순교는 내가 뒤에 설명했지만은 그 순교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순교라는 우리가 말할 때는 선교할 때 처음에 이루어지는 것은 순교라고 해야지 6.25 때는 이제 그 성질이 좀 다르거든요. 물론 기독교를 믿는 것 때문에 뭡니까 북한군에게 이렇게 처형되긴 했지만은 그거는 다른 이유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독교가 친미 세력이고 그 다음에 북한에서 넘어올 때도 지주 자본가 세력이었고 뭐 이런 몇 가지 다른 이유가 있어요. 물론 이제 기독교이기 때문에 이제 그 처형된 이유도 하나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순교자라 말할 때는 선교하다가 죽는 순교 그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개신교는 들어올 때부터 어떻게 들어왔냐면 왕실로 들어왔어요. 특히 알레 같은 그 선교사는 그 갑신정변 때 그 민영이가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민영이 살렸어요. 치료해가지고 그 의학이 또 의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민비라든가 고종하고 이제 그냥 친해진 거죠. 그리고 왕실 이제 그 주치의가 된 것이고 그다음에 언더와 아펜셀라 이런 사람들은 뭐 연세대 이화여대 뭐 이런 거 다 뭐 우리 그 학교를 세웠고 그리고 이제 그 호머 헐버트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제 그 독립신문 우리 한국 맞춤법 띄어쓰기 뭐 이런 것들 한국의 이제 영어학원 이런 걸 다 만들고 유경동원에 이제 영어 교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가지고 상위층하고 가까워져 가지고 그래서 한국의 개신교는 특징이 있어요. 중산층의 종교이고 그 다음에 그 미국 쪽에서 봤을 때는 친미적이고 우리 한국에서는 거의 100% 미국에서만 왔거든요. 굉장히 친미적이죠. 그러면서 조선왕실하고 굉장히 이제 친하죠. 친하니까 일제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 한국의 개신교는 조선왕실하고 친하니까 약간 일제하고 거리가 있었고 가톨릭은 조선왕실하고 앙숙이니까 반대로 일제하고는 좀 더 우호적이었고 이랬던 것이에요. 이제 그걸 좀